한 10년 좀 더 됐는데, 그 케임브리지에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제 그 이름으로 라종일 렉처라고 하는 한국에 관한 그 렉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를 제가 했는데, 그 강의 제목이 세계 발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세계라는 게 지리적인 세계도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세계도 있고, 또 물리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대를 보면은 여기까지는 내가 알겠다. 바다 끝이 여기다. 근데 그 밖에는 모른다 그러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아리스토텔 시대의 지리적인 의미에서 세계는 거기서 끝나죠. 우리나라가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세계라는 것도 상당히 국한돼 있었어요. 세계가 그렇게, 우리의 세계가 넓은 게 아니고 바다를 많이 탐험을 하고 멀리 탐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세 초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중세 때도 구라파 사람들은 멀리 항해를 하면서 항해 저기 있어요. 바다에도 지도가 있어요. 갈 수 있는데 못 가는데 이런 거. 이 지도를 옛날에는 선원들끼리 굉장히 비싸게 팔았어요. 한번 탐험을 하면 이리로 가면 안전하다, 이리로 가면 뭐가 걸린다, 이런 거 같은 거. 포르투갈 같은 나라가 지금 제국 해양 제패 여기 지위를 이제 영국 같은 나라한테 양보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세계라는 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또 정신적인 의미에서 세계라는 건 중화였어요. 중화가 세계고 우리는 중화 세계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강했죠. 특히 식자층 유생들에게서. 그랬는데 나는 우리가 세계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를 한국 전쟁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강의에서 사실은 한국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67년에 처음 영국에를 갔는데, 그때 어디서 왔냐 그러고 물어봐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축구 잘하는 나라, 그 반응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1966년에 북한이 월드컵에 진출해서 엄청나게 잘했어요. 예상을 깨고. 난 나중에 영국에 대사를 갔을 때 그때 북한 팀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2002년인데 그렇죠. 2002년 같은데 그때 옛날에 출전했던 북한 선수들을 영국이 다시 초청을 했어요. 영국이라기보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저기에서. 그래서 그때는 북한 대사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다니면서 여기저기 저거 하고 소개도 하고 환영 파티 같은 데서는 내가 대신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여담이고, 헤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해줬는데 9명밖에 안 남았더라고. 나머지는 다들 돌아가시고, 그리고 박도익 이런 사람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떠날 때 나한테 사인을 해줬어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난 잊어버렸는데 저번에 사진을 뒤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나오더라고. 영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라는 게 큰 인상을 남긴 게 두 가지 있었나 봐요. 한국 전쟁. 여기는 영국이 참여해가지고 싸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마 북한 축구였을 거예요. 아무튼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이 김일성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게 거의 준세계 전쟁이었어요. 그때게 이제 미국이 빨리 참전을 했어요. 의외로, 그건 참 의외였어요. 의외였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참전을 하고 한국으로 출병한다.
유엔, 물론 미국이 출병하는 게 아니라 유엔군의 이름으로 출병을 한다. 그럴 때에 신문사에 전화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게 어디 있는 나라냐? 이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에서 그건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다 그러고, 한국이라는 게 어디 있다는 것도 그렇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가 아마 세계가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발견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계의 발견은 그래서 한국 전쟁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나게 큰 시련이었는데, 참 큰 재난이었는데, 아무튼 그 덕택에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의 관심은 동서양 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그 충돌이 실제 전쟁으로 터진 유일한 곳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이었죠. 근데 한국의 엄청난 재난이었지만, 그 반면에 한국이 세계적인 연관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아마 한국 역사상에 한국 전쟁 3년처럼 한국하고 별 인연이 없었던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온 일이 없었을 거예요. 뭐 중국은 옛날에도 왕래가 있었고, 일본도 왕래가 있었지만, 참전 16개국, 심지어는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 그런 나라도 군대를 보내고, 필리핀, 16개국이 아무튼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거는 한국이 어떻게 됐건 간에 세계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계기였죠. 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졌어요. 한 3년 사이, 그리고 정전이 된 이후에도 미국 유학을 제일 많이 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군인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때 군대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거고, 그 훈련이 조금 받았다는 지휘관들을 보면은 일본식 군대였어요. 근데 무기 체제는 또 미국이었거든요. 무기를 대주는 거.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군을 완전히 미국식으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데려가고, 데려다가 군사 훈련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월급까지 다 줬어요. 미국이 부자 나라니까. 한국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그러니까 미국식의 새로운 전법, 훈련, 무기 이런 데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로 미국이 제일 근대화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구라파 나라들도 근대화된 선진 국가지만, 그런 나라들은 중세의 뿌리가 깊죠. 귀족 제도 같은 게 남아있고, 신분 제도가 있고, 그렇지만 미국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도 미국이 아마 세계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일 근대화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 근대화된 나라의 문물에 접촉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 때 보면은 내놓은 구호가 조국 근대화였어요. 그 전에 그럼 근대화 노력이 없었냐? 있었지만은 직접 근대화에 많이 접촉을 하고 근대 세계에 가지고 온 게 그래도 젊은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무력만 가지고 일어난 쿠데타가 아니었죠. 예를 들면은 1954년에 나중에 대통령이 된 박정희 장군도, 그때는 장군도 아니었죠. 미국 가서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 고속도로를 봤대요. 깜짝 놀랐대요. 차가 저렇게 빨리 달려도 되나 그러고. 저렇게 빨리 달리면 사고가 많이 나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자동차가 저렇게 빨리 달리면 휘발유 연료 소모가 많지 않겠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고, 로컬 도로보다 고속도로가 사고율이 훨씬 적다고. 뿐만 아니라 같은 거리 주행에 드는 연료 비용이 훨씬 낮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신통하다 하고 생각했대요. 그러면은 교통이 굉장히 빠르구나.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그 후반에 박정희가 우리나라 처음 경부 고속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때 아마 경영이나 합리적인 조직의 운영 같은 데서 노하우가 제일 많았던 건 젊은 군인들 아니었나 싶어요. 그게 아마 쿠데타의 일종의 숨겨진 일이었죠. 그래서 군인들한테 그때 강연을 하러 간 관료들, 경제기획원이나 이런 관료들 강연을 들으면 그 젊은 군인들이 웃었대요. 젊은 장교들이 저 정도 가지고 무슨 우리들한테 강연을 하냐 그러고 저 정도는 뭐 웃긴다 그러고 5.16 혁명 이후에 많이 등장한 게 브리핑 잘하는 사람이 출세한다 하는 얘기였어요. 브리핑이라는 게 그냥 간단히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잘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고 목표 경영 스케줄 그런 거 같은 거를 잘 조직해서 해야 하잖아요. 일종의 미국 교육의 저거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에 나는 한국 전쟁 때 세계가 한국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세계가 한국을 발견했지만 한국으로는 세계적인 연관을 갖는 그런 그 계기였죠. 특히 미국하고. 미국이 그전까지는 한국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고, 그러니까 자기네 방위선에서도 빼놨었죠. 그런데 한국 전쟁을 치러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전에 다 철수했던 미군이 상시적으로 주둔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유학생들이 유학을 가는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때는 또 한국 사람들한테 스칼라십도 많이 줬어요. 재정원전. 지금은 좀 어렵게 됐지만은 그 세계적인 연관을 타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세계를 발견해요. 세계를 발견하는 게 한국 전쟁이 있은 지 한 세대 조금 지나가지고 올림픽을 우리가 개최를 합니다. 이건 정말 사람들의 눈으로서 보면은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한국이요, 그때게 세계를 어떻게 발견을 하나. 한국이 세계사에, 그러니까 서양, 동양 다 합쳐서 큰 세계사의 큰 주류에 처음 등장하는 게 사실은 1950년이에요. 그 이전에도 중요한 사건이 많았잖아요. 3.1 운동도 있었고, 이성계가 나라를 개국했다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세계사에 안 올라가요. 그게 해방 같은 것도 큰 세계적인 큰 사건, 2차 대전이 끝났다 하는 거에 아주 조그맣게 일어나는 게 한국이 독립을 됐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분단이 되고 나라가 두 개 이렇게 쓰게 됐다 하고 이런 정도였지 세계사에서 무슨 중요한 사건은 아니었는데 한국 전쟁은 중요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한국이 1950년에 수천 년 역사상에 처음으로 세계사의 중심에 들어갔어요. 그건 중요한 일.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그거부터 한 세대가 조금 지나서 1988년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성이라는 게 한국이 어떻게 빨리 그렇게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선진국 같은 위상이 그런 대열에 들어가게 됐나 하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됐을까? 뿐만 아니라 올림픽이라는 게 단순히 운동 경기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적인 또는 경제적인 혹은 경영이나 조직적인 능력 같은 걸 총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또 하나가 다른 점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이거는 무슨 국제회의, 세미나든지 정상회의든지 이거하고 달라요. 대중 이벤트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이 경기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사실은 무슨 국제적인 행사가 있더라도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올림픽은 안 그래요. 이거 너나 나나 다 봐요. 다 보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1988년에 그 올림픽을 하기 전에 소련 측하고 그 동방 진영 쪽하고 서방 진영 쪽하고 엄청나게 사이가 나빴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70년대 말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을 해요. 근데 소련은 바로 접경이에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프간까지 큰 길을 내고 대량 저거 하면 아프간을 자기네가 완전히 정복한다고 믿었죠. 그렇게 못했어요, 결국은. 결국은 아프간에서 패퇴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 몇 년 사이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서방측의 관계는 엄청나게 나빴어요. 아무튼 미국은 그것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하는 올림픽에 참가를 안 했어요. 미국만이 아니라 서방 측은 다 참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올림픽이라는 반쪽에 불과했죠. 근데 그 다음에 4년 후에 그러니까 1984년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보복으로 동굴아파 쪽에도 참여를 안 해서 역시 반쪽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별로 뭐 좋을 일이 없으니까 88년 그때는 양쪽이 이제 싸우다가 지친 거예요. 그때는 거의 동서양 진영이 모두 참가했어요. 여기에 전부 참가했어요. 안 참가한 나라가 둘, 북한하고 큐바였어요.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은 참가를 안 하고 큐바도 북한하고의 의리 뭐 그걸 지킨다고 참가를 안 했어요. 그건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1988년에 그 올림픽이라는 건 그러니까 20세기의 세계 사례는 책들을 보면 한국에 관해서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1950년에 한국 전쟁이고 1988년에 올림픽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뭐 박정희 암살이라니 뭐 이런 거 같은 거 전혀 안 나와요. 왜 그게 나오냐 88년이 이게요. 세계사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그걸로 동구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소련의 동굴아파 경제 이런 거는 엄청난 엄청나게 낙후돼 있었거든요. 내가 70년대 후반에 소련에 가서 좀 살았어요. 좀 특별한 경우였는데 그 세계 정치학회가 모스코가 그걸 유치하려고 그랬어요. 세계 정치학회를 모스코에서 한번 하자. 근데 그 세계 정치학회 측에서는 그렇다면 세계 정치학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참여는 뭐 하지만 논문을 발표하고 논문이 억셉트가 된 수락이 된 사람들 학자는 들어야 하지 않냐. 소련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부 비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날래 논문 하나를 제출을 했죠. 그랬더니 소련이 비자를 안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6개월 걸렸어요. 그래도 도쿄에 있는 그 소련 영사관에 신청을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받았어요. 그걸 받고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갔죠. 그때 중앙정보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수련 가면 어떡하라고. 만일의 경우에 뭐 납치가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전화번호를 하나 주더라고요. 거기 전화번호 여기다 전화해라 그러고 미국 대사관 전화해서 그러니까 그쪽 일단 우리 학자가 하는데 만일의 경우는 니네가 좀 보호해다고 아마 그랬었나 봐요. 아무튼 참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정말 생활이 소련이 이렇게 낙후된 나라인가 하고 놀랐어요. 그 면도기를 깜빡 잊어먹고 안 가져가가지고 면도기를 사러 가는데 살 수가 없었어요. 이거 굉장히 흔하잖아요. 면도기 싸구려잖아요. 그거 안전 면도기 이렇게 옛날 면도기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도 상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하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참 후진국이다 그러고 그런 생각이. 근데 달나라에 스푸트닉을 쏘고 우주선에 올리고 하는 나라가 핵 보유 국가가 이렇게 후진국이 이렇게 나라가 엉터리인가 그러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이 올림픽을 주최한다는 사실 자체가 동굴아파트는 큰 충격인데 이게 세계에 전부 방송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운동 경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운동장하고 주변에 나와요. 아파트 이런 거. 근데 그 실상보다는 텔레비에 나오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깨끗해 보이고. 이게
소련 동굴아파 이쪽이 엄청나게 그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 해외를 나가는 외교관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만 인상을 받은 게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한국을 보게 되고는 놀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충격은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중국에서도 그걸 봤어요. 중국 사람들도 놀랬어요. 일반 사람들이. 남한은 저렇게 잘 사냐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엉망인데 88년 그때만 해도 중국은 엄청난 저겁니다. 중국 가면은 제대로 된 화장실 하나가 없었어요.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칸막이도 없는 그런 화장실들이 그러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 주택이나 뭐나 엄청나게 후진국이었는데 한국을 보니까 이제까지 뭐 미국 식민지 어쩌고 거지들 있고 그런데 뭐 엄청나게 잘 살잖아요. 놀랬죠. 중국도 그때까지 올림픽 주최한다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있었던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아시아 체육대회를 아시아 게임을 유치했는데 그때도 나라가 후진국이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죠? 자동차도 많이 주고 팩스 기계를 많이 팔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에 전화가 안 돼요. 서로 말이 안 통해요. 북경말하고 예를 들어서 광동 캔토니스하고는 전화를 못 해요. 근데 팩스는 하면 되잖아요. 글자는 읽으니까. 근데 팩스 기계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수백 대를 줬어요. 그때도. 그랬으니까 이거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등장한 고르바초프의 그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알잖아요. 그게요, 나는 적어도 80~90%는 한국 올림픽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동굴아파하고 우리가 이제 그 사이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했어요. 그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 고르바초프 측근에 있던 그 샤흐나자로프 같은 그런 경제학자들이라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글라스노스트나 페리스트로이카의 근본 원인은 올림픽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자기들은 알고 있었대요. 이 코만드 이코노미 가지고는 통제 경제 갖고는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다 하고 알고 있었는데 차마 그 말을 그냥 조금씩 가까운 사람들한테 뭐 하는 정도 이야기였지 공식적으로 떠들지를 못했는데 한국 올림픽 보고 나서는 국민들도 다 놀래가지고 아니 불과 한 30몇 년 전에 전쟁 치르고 그냥 완전히 부서진 나라가 38년 만에 저 정도로 재건이 되는데 소련은 그때게 한국전쟁 때 시작한 건물을 그때까지 완성을 못하는 건물이 있었대요. 한다고 말만 하고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맨날 무슨 뭐 말이나 그럴듯하게 하고 되는 게 없지 않냐. 대중적인 차원의 불만이 크게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고르바초프한테 어떻게 하든지 안 된다. 이거 완전 됐다 고치지 않으면 글라스노스트 개방해야 한다. 투명하게 유리. 그다음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을 해야 한다. 개혁 개방 그때 난 겁니다. 88년 이후에. 그리고 소련이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됐겠어요? 종주국만 쳐다보고 있던 나라들이 동독 무너지지 헝가리, 체코, 여기 벨벳 레볼루션이라는 게 왜 벨벳 레볼루션인가? 저항이 없는 일종의 혁명이었어요. 저항이 있었으면 벨벳 부드러운 저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그러니까 아니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하자. 뭐 동독 무너지는 거를 보면은 권력층이든지 지배계급이든지 뭐 군대든지 무슨 저항이 없잖아요. 그냥 대규모로 탈출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벨벳 영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요 세계사에서 한국이 88 올림픽 같이 영향을 미친 때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고 한국이 그때까지는요 자유진영만이 자기 세계였어요. 근데 88 올림픽 때 보면은 동굴아파 중국 다 대여해서 왔어요. 근데 북한하고 교섭이 안 된 거는 참 유감이지만 북한도 그때 왔었더라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한국은 이미 자유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미국 영향권에만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동굴아파나 중국이나 무슨 뭐 공산권하고도 다 관계를 맺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위상하고 자기의 역할을 발견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88 올림픽 때 한국이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발견했다. 그냥 미국의 세계만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에 있는 바깥의 세계도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 강연이었어요. 그게 주제였어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때 그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자기 위상하고 역할을 발견했다. 참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미국하고 소련하고 농구팀이 농구 시합을 했대, 올림픽 때. 한국 관중들이 소련 응원을 했어요. 그날 미국 대사관에 있던 그 딕 크리스텐슨이라고 친하던 대사 대리까지 한 사람인데 친하게 지냈어요. 순두부를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순두부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민주화, 우리가 이제 김대중 저거 하고 할 때에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아무튼 딕 크리스텐슨 같은 사람이 화가 좀 났어요. 야, 한국 관중들이 소련 팀을 응원하다니 미국을 할 줄 알았다. 그런다고 좀 서운해 하더라고. 그래서 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축하할 만한 일이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 미국 그 선수들을 응원한다면 조그만 세계에 갇혔다는 얘기다. 그걸 뛰어넘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은 친하게 지냈지만 그 친하게 지낸 나라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모처럼 온 나라 응원을 한 거다. 그러면은 미국이 이 한국을 또 많이 도와준 게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갖고 서운해하다니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랬어요. 그때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그러니까 10년 훨씬 전이에요. 아마 그 강연이 2008년 같은데, 그때부터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쭉 라종일 렉처를 해요. 매년 한 번씩. 올해도 했어요. 올해는 버추얼 인터넷 공간에서 했는데, 아무튼 그거를 하는데요. 그때 생각에 세계는 발견했는데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나 하는 숙제였어요. 그게 그 숙제를 한 게 거의 10년 지나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바깥의 세계를 발견하거나 친구를 발견하거나 하기는 쉬워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는 참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마찬가지 한국의 발견이라는 것도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다른 나라를 공부했어요. 다른 나라를 우리들이 공부한 건 주로 서구라파였어요. 왜 그러냐면 서구라파가 제일 근대 세계를 주도했으니까 결국은 서구라파를 미국이 물려받고 그 사람들이 세계를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무슨 군사력이 강했다거나 경제력이 강했다거나 뭐 산업을 잘했다든지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저번에 어떤 사람이 무슨 글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어요. 총균쇠 그런 책이 있는데 내가 웃긴다 그러고 생각했어요. 구라파 사람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거는 일종의 세계적인 패권이라고 해도 돼요. 총이나 전염병이나 뭐 강철을 만드는 쇠를 만드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이었어요. 합리적인 사고방식,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종교 같은 거였어요. 종교였든지 전통 같은 게 있었어요. 미신도 참 많았고. 그런데 어느 시기 16세기 올라가면 더 그보다 뒤로 돌아가겠지만 16세기 17세기 이때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해요. 사람이 깨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거는 인라이트먼트로 계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우프클레룽이라고 이렇게 인라이트먼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탈리에서 르네상스 같은 건 시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저걸 해요. 이게 맞는가 그러고. 그러니까 다윈 같은 사람 보면은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데 이걸 그냥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갈라파고스 같은 데를 가면서 그 비글호의 항해 같은 걸 보면은 실제로 현실을 보고 실험을 해가지고 저걸 해요. 그러니까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 보면은 죽은 새를 눈 속에 파묻어 봐요. 그러면은 부패 안 해요. 그냥 놔두면 빨리 부패 부리는데 눈에 파묻으면 눈이 녹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많이 낮추면 부패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나? 그 부패라는 게 결국 그 미세한 생물들이 있는데 이 미세한 생물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부패를 일으키는데 차게 하면 그 세균들이 바이러스든지 박테리아 이런 게 작용을 못 한다. 그걸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미국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프랑클린. 그 사람은 벼락을 한번 실험을 해봤잖아요. 벼락 치는 걸 갖고 가서 연을 날려가지고 이게 무슨 하느님이 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피터가 저걸 때리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냥 전기작용이다 하는 걸 실제로 실험해 보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통이든지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권위 같은 건 인정을 안 해요. 하느님의 가르침 같은 것도 안 돼요. 그것도 천지창조가 된 게 아니라 생물들이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거다. 그러고 다윈은 그거를 그러니까 칼 막스 같은 사람을 보면은 사실은요 다윈이 자연 세계에 했던 일을 사람의 역사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자기 숨겨진 그 목적이었어요. 다윈한테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칼 막스 생각할 때, 얘기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헤겔, 포이에르바하, 헤겔 좌파 이론, 그 다음에 영국 고전 경제학, 폴리티컬 이코노미, 그 영향이었다 하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는 다윈 영향이 제일 크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보면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한다. 이건 왜 그런가? 부모님이니까. 왜 부모님한테는 효도를 해야 하나? 그 다음에는 특별한 선택이 없어요. 그게 삼강오륜이고, 부자 유친이고, 효도가 근본이다. 모든 일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안 해요. 나는 제일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처음 발견할 수 있는, 근대인이 리어 왕에 나오는 코델리아라고 하는 셋째 딸이 있어요. 리어 왕이 딸이 셋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딸 보고 너 아버지를 사랑하냐 그랬는데 얼마나 사랑하냐 그냥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는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둘째 딸도 그래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거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딸이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 셋째 딸은 못한다고 그래요. 모르겠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아버지만을 사랑할 수는 없다. 결혼을 한다면 우리 남편도 또 사랑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지. 아버지가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러고 왕이 돼가지고 물어보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게 근대인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거 보면서 셰익스피어가 정말 그 생각을 하고 썼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은 나는 최초의 근대인이 코델리아 같아요. 애국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라를 왜 사랑하냐?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쁜 짓을 하면 그거는 나쁜 거다. 그게 근대인이에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국민은 나라에 충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게 근대예요. 총균세가 근대가 아니고 진짜 서양 사람들이 총도 잘 만들었고 균도 균은 불어 쓴 건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그것도 극복했어요. 보면은 전염병이 돌면 악마가 한다든지 무슨 미신이라고 굿거리를 하고 우리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 나쁜 거는 그런 패스트가 돌면 마녀 사냥이라고 마녀들이 한다고 마녀를 잡아서 죽이자고. 되게 아무 죄도 없는 불쌍한 늙은이들 죽였겠죠. 근데 아니 그래서 파스테르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균을 저걸 하고 이거 잡을 수가 있다. 균을 약하게 해가지고
걸 하면은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균을 안에다 백신 같은 걸 하고 이런 이게 그 합리적인 사고 방식, 실증적인 사고 방식, 실험적인 사고 방식. 그러니까 갈릴레오 보면은 실제로 실험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럴듯하죠. 무게가 세 개 있는 걸 떨어뜨리면 3kg짜리하고 1kg짜리를 떨어뜨리면 3kg짜리는 3배 빨리 떨어진다. 무거우니까. 갈릴레오가 아니라고 그러고 실제로 그거 갖고서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져 보니까 둘이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낙하의 법칙 있잖아요.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죠.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근대적인 정신이잖아요. 그게 뛰어나요. 나는 늘 그리고, 물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아마 논어 그래도 되게 읽었죠. 그러니까 논어 보면은 이 대화예요, 일종의. 뭐 물어보면은, 저기 정치란 무엇인가, 좋은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공자가, 덕으로 정치를 하면, 이정유덕이면, 마치 북극성이 자리에 딱 있었는가 이 중성공진이라 그러고 모든 별들이 이렇게 다 저거 하는 거다. 덕으로 하면은 덕으로 정치를 하면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북진이 거기서 하여 중성공진이라 그러고 그렇습니까? 그걸로 끝나요. 또 다른 대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자보다는 조금 후겠지만 공자하고 비슷한 세계겠다. 소크라테스 대화를 보면 그건 어때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꼭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러고 막 덤벼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져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결국 그래서 어떤 그 결론에 함께 도달하기 전까지는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인들이 근대의 시초를 히랍이라고 생각한 건 그리스라고 생각한 건 그래서 그래요. 권위가 없어요. 진리에 도달하는 권위가 없고 지금도 과학일지라도 그게 결론은 아니에요. 과학을 또 부정을 하고 또 부정하고 그래요. 갈릴레오 이야기를 뉴턴이 부정하고 또 뉴턴은 아인슈타인이 나오면 또 그 뉴턴 물리학은 또 변경을 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거는요. 우리처럼 하면 안 되겠다. 공자나 맹자 뭐 이런 걸 읽고 있고 책을 읽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근대 구라파를 공부해야겠다 하니까는 구라파가 일종의 모델이었고 구라파를 공부하는 그런 거였죠. 그게 우리 교과서였고 구라파가 우리 교과서였고 우리 문화였고 추구하는 문화였고 우리의 정치 질서였고 그랬는데 그 세계의 발견을 쓰면서 나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하면 되나? 근데 이제 그 구라파가 훌륭한 점이 이렇게 많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라면 왜 그렇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그렇게 엄청난 살상을 하나? 수백만이 죽고 살상을 한다. 또 그렇게 과학이 많이 발달한 나라들이 독가스나 만들고 그래가지고 전쟁 벌리고 또 유태인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하고 그러는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근대 합리적인 세계라는 게 반드시 그렇게 합리적인 건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은 그럼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 공부해야 할 게 뭔가 하는 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중국은 안 된다. 중국을 이제 그만 공부해야 하고 그다음에 근대 서구라파도 그럼 안 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중국에서도 배울 거는 배우고 옛날에 중국에서도 또 근대 구라파에서도 배울 거를 배우면서도 또 스스로를 찾아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구라파의 문제가 꼭 우리 문제도 아니다. 중국의 문제가 꼭 우리 문제도 아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에 관해서 탐구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나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요, 최근에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그 큰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많이 인용했어요. 한국의 발견이라는 게 한국의 큰 화두예요. 그리고 이 발견은 무슨 뭐 금광을 발견했다거나 무슨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젠가 이거를 쓰겠다 하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한국의 발견에 관해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나온 게 많아요. 서울대학의 최종훈 교수 같은 분도 또 이현영 내일 사실은 오찬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이현영 씨하고. 근데 장관. 예, 장관이에요. 장관. 우리 때 교수였어요. 근데 불문학 교수였었어요. 근데 많이 편찮으시다고. 그런데 아무튼 근데 이현영 선생 같은 분도 그러고 참 많아요. 인용한 책들이 많고 그거를 언제 한 번은 쓴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쓴 동기는 사실은 거의 타의에 의한 거가 여기 작가 두 분이 있는데 평소에 친한 분이에요. 김현진 작가하고 현정희 씨라고. 현정희 작가만 잘 많이 안 알려졌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새로 썼어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인물이나 구성은 마찬가지인데 얘기는 달라요. 얘기는 자기가 본 그거를 그래서 난 그거 번역해서 출판하면 어떨까? 미국에서 출판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고전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자기 발견이에요. 한국의 발견이에요. 한국 사람이 현정희 작가 같은 분이 그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거를 그런 색다른 해석을 가지고 쓸 수 있었다는 게 두 분이 저를 많이 졸랐어요. 내가 작년 12월에 만 80이 됐는데 80대 그걸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도 없고 준비가 안 됐다고 조금 더 이따가 쓰자고 그랬더니 많이 졸랐어요. 졸라가지고 그러면은 자기네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렇게 하자고. 저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일제시대 때를 조금 경험을 했고 해방도 경험을 하고 해방 직후도 경험을 하고 한국 전쟁도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근대화 과정, 산업화 과정, 민주화 과정까지도 경험하고 또 일부는 현실에 참여까지 했으니까 그 얘기를 자기네들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발견이라는 걸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밀려서 했어요. 또 근데 그런 걸 쓴다고 누가 그런 걸 재밌게 읽겠냐고 그랬더니 르아크라고 새로 출판사를 시작하는 분이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거고 손해 나면 자기가 출판을 안 할 거 아니냐. 자기는 손해 안 날이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걱정 말고 하라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 게 이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제 말하자면은 제가 아는 한 80년 동안 우리나라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좀 참여도 하고 한 이야기를 한국을 찾는 과정의 하나로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관심을 많이 썼던 게 언어 문제였어요. 지난번에 창작가 비평 그거 하시는 백낙청 선생님도 그 대화를 하셨던데 한국어가 참 잘 살아남았어요. 굉장히 잘 살아남았어요. 큰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제일 큰 위기가 아마 일제 식민 시대였을 거예요. 그냥 이걸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언어가 그런데 이제 살아남게 된 큰 그 힘은 그래도 세종대왕 이때 한글이 있어가지고 쓸 수 있는 문자가 있는 언어하고 없는 언어하고는 아주 다르죠. 그리고 일제가 빨리 망한 것도 큰 축복이었어요. 더 오래 갈 수도 있었어요. 만약 일본 사람들이 조금 좀 사려 분별이 있었으면 미국하고 전쟁을 안 했어야 해요. 안 했으면은 상당히 큰 제국을 꽤 오래 운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자기 차지로 생각했던 게 대만, 오키나와 그다음에 북해도도 차지하고 있었고, 그건 뭐 지금도 일본 영토지만 한국이 있었고, 만주국에 위성국이 있었어요. 만주까지도 실은 일본 제국의 일부였고, 그 만주국을 소련이 인정을 했어요. 소련은 그거는 일본 거다. 그 대신 몽고는 지네 거다. 이런 식으로 소련하고 일본하고 타협을 했어요. 만주국을 일본이 운영하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냥 그 정도면 상당히 큰 제국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국까지 차지하고 싶어 하니까, 중국을 차지하려니까 미국이 그건 안 된다고 막으니까, 그때에 미국하고 적당히 타협했더라면 일본 제국이 오래 갔을 거예요. 그랬으면 언어가 위태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일본 말하고 아주 비슷해요. 단어나 그라마, 뭐 신텍스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하고, 또 일본이 엄청나게 우리를 억압을 많이 했으니까 일본이 그런 거에 재주가 있나 봐요. 아마 기독교를 완전히 억압해서 없앤 나라는 일본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중국도 그런가? 중국은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본은 기독교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결혼식 할 때만 엉터리 예배당을 결혼을 하지 저거는 없어요. 한번 한국도 만약 우리나라 통치가 100년 같더라면 우리가 어쨌든 쫓아냈을 겁니다. 한국 민족적인 근성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힘을 축적해서 일본을 쫓아냈는데 그게 오래 걸렸더라면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국어 뭐 문법 이런 거 공부하는 국어 학자들 전부 감옥소에 치워놓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랬으면 언어가 없어졌을 텐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미군이 처음 여기서 군정을 할 때에 일본말을 쓰려고 그랬어요. 일본말을 쓰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와보니까 공직 서류 같은 게 다 1어로 돼 있으니까. 그랬는데 아니라고 한국 사람들이 막 우겼죠. 그랬더니 문자가 있다고. 또 문자가, 그러니까 문법 체계 같은 게 있나?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감옥소 가고 그러면서도 저걸 하는 이승영 씨, 뭐 이런 학자들이 감옥에 가면서도 문법 공부를 하고, 체계를 세우고 하는 그분들이, 그리고 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데가 그래도 한동안은 한국말로 신문을 발행했으니까 체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군정청에 공식 문서를 한글로 썼어요. 참 귀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 나는 그거가 60년대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구라파 나라들을 보면 언어를 잃어버린 나라가 참 많아요. 영국 보면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이게 전부 언어가 따로 있었어요. 스코티시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언어가. 웨일스 언어도 있어요. 웨일스 언어는 아주 달라요. 영어하고. 그 다음에 스코티시도 달라요. 아이리시는 또 갤릭이라고 하는, 스코티시는 킬틱 언어가 또 따로 있었고. 여러분들이 아는 스코틀랜드 언어 있어요?
영어는 많이 알잖아요. 스코틀랜드 언어도 하나 정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겠어요? 위스키요. 스코틀랜드 말이에요. 위스키라는 말이 위스크바, 워터 오브 라이프, 생명의 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 하나를 잘 만들어서 단어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근데 가끔 그런 생각 60년대부터 보면 노르만디 이쪽도 언어가 있었어요. 왜냐면 근대 국가 성립 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통합을 되면서 국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국어, 국가의 언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국가의 그 패권적인 집단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위주로, 잉글리시가 위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잉글리시가 그 공식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페인, 포르투갈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가. 스페인도 여러 지방에 공용 언어가, 진해 언어가 따로 있었어요. 프랑스도 그 노르망 언어가 따로 있었어. 노르만디. 근데 그런 건 다 없어졌잖아요. 사화가 돼버렸잖아요. 언어가 쉽게 없어져요. 근데 한국은 지금 세계화하고 했는데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어 의존이 너무 커요. 그래서 100년 후에 한국어가 살아남을까? 살아남는 데면 내가 옛날에 그 독일 서머스쿨 독일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 언어를 지금처럼 하면 잊어버리기 쉽다. 잊어버리면 그래도 몇 개 단어는 살아남겠다고.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물어보더라. 뭐가 살아남냐? 그래서 김치가 살아남을 거다. 아마. 그리고 김치는 좋은 음식이니까 민중이라는 말도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민중이라는 것도 참 좋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김치도 요새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잘 모르겠고 언어가 살아남은 뇌는요. 그 언어를 가지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독일어가 거의 사어였어요.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독일어라는 건 중요한 언어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았나? 괴테 같은 사람 활동으로 살아남았어요.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걸 쓰고 그 이후에 독일의 일종의 문예부흥이 일어났어요. 문예부흥이 칸트 같은 사람, 픽테 같은 사람은 독일어로 나폴레옹 전쟁 때 독일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아슈프라헤 그런 얘기. 원초적인 언어. 그러니까 영어나 스페인어나 라틴어 이런 거는 영어는 원래 독일어지만 굉장히 혼합된 언어고 그 불란서 말이나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건 라틴 말이 퇴화한 언어인데 우리 언어는 원래 순수한 그 우아슈프라헤 원초적인 언어다. 우리 언어가 참 아름답고 훌륭한 거다.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칸트, 헤겔, 슐레겔, 셸링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독일어를 가지고 중요한 학문적인 업적을 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로는 쉽게 번역이 안 되는 그런 저거예요. 독일어 개념에 우리가 지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향이라는 말이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변증법? 네, 맞아요. 변증법에서 나왔어요. 그게 변증법은 옛날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다이알렉틱이라는 건 소크라테스. 변증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리스틱스라고 부르는 게 쟁론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토론을 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걸 증명하는 식의 토론이면 그걸 쟁론법이라고 에리스틱스라고 그래요. 근데 소크라테스 같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다이알렉틱이에요. 변증법인데 A하고 B하고 토론을 하면 서로 달라요. 근데 토론을 막 하다 보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지만 A보다도 낫고 B보다도 나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게 변증법이에요. 그게 아우프헤베 지향이에요. 그게 지향이라는 건 하나가 없어지고
좋은 게 생기는 게 아니고 둘 다 합해가지고 더 좋은 게 생기는 게 지향이에요. 그 다이알렉틱인데 그 아주 잘한 게 헤겔 같은 사람이죠. 아우프헤벤이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영어에는 없어요. 그런 그 개념이 없어요. 애당초 아우프헤벤 같은 게. 그 다음에 그 헤겔의 논리학 같은 거를 보면은 그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 안시히 단계가 있어요. 적자적인 단계. 자기가 자기에게 그 몰입해 있는 과정이. 그 다음에 피아지히 단계가 있어요. 그걸 대자적인 단계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에 몰입해 있는 단계가 이 두 가지가 자기하고 상대방하고 거기에 모순이 더 높은 단계로 지향되는 게 아우프헤벤이에요. 그러니까 지향되다 하면 과거 분사가 되니까 아우프게호벤이스트 그렇죠. 그래서 그 일본에 있을 때에 그 황신하고 가까운 뭐 인척이 있는 분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셨는데 70이 돼가지고 동경대학을 들어갔어요. 박사학위를 하겠다고 박사 논문을 칸트를 쓰겠다고. 근데 공부를 막 해도 잘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칸트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잘 이렇게 보면은 기본 구조만 잘 파악을 하면 나머지는 아주 쉽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당신 독일어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못한대요. 그러면 어렵다고 그랬어요. 독일어를 모르면 칸트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그 헤겔의 그 논리를 갖다가 안지히 피아지히 아눈트 피아지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그렇다고 그 논리를 많이 활용을 했죠. 근데 그런 그 업적 같은 게 독일어가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19세기 후반이 되면은 구라파의 지식인들이 독일어 공부를 해요. 요즘 독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큰 업적을 이루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저거한 거는 감성적인 면에서는 베르테르의 슬픔. 이것도 독일어인데 그냥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만약 자기의 발견이라면 언어 이야기라고 했어요. 결국은 언어로 시작해야 할 거다. 지금처럼 영어 의존이 너무 심한 그거 가지고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와요. 언어의 바다에 항해라는 게 그러니까 세계 질서라는 게 구라파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라파 언어라는 게 이 구라파 사람들이 구라파 사람들이 배를 타고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실상은 언어의 항해였다고 저는 그랬어요. 자기네들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개념을 가지고 세계 지도를 그린 거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지도를 그린 게 아니라 개념화하는 세상에 모르는 땅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 방식을 개념화하는 것도 자기네 저걸 하고 그러니까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자기네들의 언어로 이해를 해요. 그걸 나는 언어의 바다의 항해라고 그랬어요. 구라파 사람들이 항해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자기 언어화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항해는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거라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한국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개념화하고 그 개념이라는 것이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명을 받을 수 있나, 세계 사람들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나 하는 그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룩해야 하는 과제다. 근데 일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로 문화적인 활동을 영화, 문학 혹은 그런 걸 해서 일부러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나는 그러고 앞날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해요.
괜찮게 되지 않겠나? 언어를 잊어버리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그러고. 근데 물론 그게요, 세계하고 함께 해야 해요. 재작년인가, 저 총리실에 인문사회과학이라고 있어요. 인문사회과학, 재단 같은 게 있어요. 경인사라고 해서 경제인문사회, 경인사, 거기서 그 프로젝트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거를 했어요. 그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이 김치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삼계탕도 또 자기네가 원래 했다고. 근데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원래 자기 문화에서 자기 거라는 건 없어요. 그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모든 문화라는 거는 식민지 문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다른 나라 영향이 없으면 문화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라파 사람들은 문명의 시작이라는 건, 모든 문화의 시작이라는 건 히랍 시대 때 했다. 그렇지만 잘 히랍 문명을 들여다보세요. 아랍 문명의 영향이 없으면 히랍 문명은 없었어요. 아랍에서 배운 거예요. 아랍 영향이 아니. 그런 거를 보고 인터퍼틸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개념은 내가 개발한 게 아니라 도자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개발한 거예요. 도자기를 처음에 누가 만드는데, 그러니까 도자기는 우리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또 도자기가 있었어요. 원시적인 게. 근데 그걸 누가 먼저 시작했다? 그거는 없어요. 근데 그게 또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한 나라가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영향이 많이 섞여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인터퍼틸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상호 교류에 의한 풍요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자기가 중국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국은 또 다른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도자기의 그 역사라는 건 수만 년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중국은 뭐 어디 광주 어디죠? 도자기 처음 만들었다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게 나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진흙을 빚어서 그냥 간단하게 구워서 만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뭐 조개 껍질 같은 것도 또 어떻게 사용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 거다 하는 건 바보 짓이에요. 이게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치 비슷한 게 중국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또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국은 그게 또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그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하고 위상하고 또 새로운 문명의 그 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아니,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는 최근에 어디 신문에도 한번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공과 이거를 따지기로 하면 글쎄, 공이 있어요. 공이 있는 거는 나는 중요한 게 그 당시 그 분단이 되고 각기 나라를 세웠을 때에, 그러니까 분단을 했다. 그러니까 그 백범처럼 통일 국가를 이루어야 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스스로가 통일 독립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었더라면, 그 역량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정치적인 역량도 그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오지리도 분할 통치를 점령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공산당은 이제 소련 편을 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자유주의 쪽은 서방 측 편을 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분단이 안 되고 점령군을 다 몰아내고 통일 독립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런 게 정치적인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못했어요.
왜 못했냐? 정치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은 참 훌륭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게 불가능한 게 김일성부터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한겨레 신문에도 그게 났던데 김일성이 어떻게 이제 북한에서 저게 됐을까? 지도자가 됐을까? 권력을 잡게 됐을까? 소련이 택했어요. 너를 글로 보낼 테니까 네가 거기서 저걸 해라 그러고. 그다음에 소련군은 뭐 점령군으로 아니고 해방으로 저걸로 왔다 그러지만은 마찬가지예요. 말을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받는 게 아니고 와서 38선을 처음 막은 거는 소련이 했어요. 미국은 38선을 분할 점령하지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소련이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우리한테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단 국가 같은 거는 이승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승만을 욕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만약 그때 독립 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면 점령을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도 우리 학생들한테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승전국이었나 패전국이었나 하고 물으면 승전국이었다는 답을 많이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8.15가 됐을 때 일본이 망했으니까 우리는 근데 국제정치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패전 세력의 일부였어요. 패전국의 일부였어요. 일본의 통치 밑에 있었고 연합국 쪽에 가담해서 안 싸웠어요. 뿐만 아니라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 있었어요. 일본군에 있어가지고 싸웠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독립운동이 줄기차게 있었어요. 그건 아주 훌륭해요. 왜 그러냐면 별로 리소스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처럼 그렇게 열심히 저항한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통일돼서 싸우지 못했어요. 엄청나게 분단도 하고 자기들끼리도 싸웠어요. 자유시 사건이라는 걸 보면 이념적인 갈등 때문에 서로 총질을 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 공산 계열 사람들이 민족주의 계열들을 막 쏴 죽이고 그랬어요. 일본하고 싸우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통일적인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게요. 불란서를 보면 패전국이에요. 전쟁 초기에 독일한테 항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 편에 들어서 싸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할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안 그랬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는 승전국이 됐어요. 어떻게 그랬냐.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데 국제정치 현실이에요. 드골이 자기네 나라가 황복했는데도 황복 안 했다 그러고 저기 영국으로 달아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누사봉 페르디 윈누바따이요 그러고 은하봉 페르디 빨라게 엉터리 소리예요. 우리는 전투에서 하나 졌지만 전쟁에는 안 졌다 그러고. 근데 그게 정치예요. 그런 언어를 가지고 공산당이건 왕당파건 민주당이건 자유주의건 모두 뭉쳐가지고 그걸 회화해서 함께 싸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받아가지고 승전국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승전에 그렇게 크게 기여한 건 없어요. 우리나라가 만일 그 통일 독립 국가를 세울 역량이 있었다면 그 이전에 항일 독립투쟁을 할 때에 하나의 주체적인 통일 독립된 세력이 있었어야 해요. 그 능력이 없었어요. 상해 임정이 있고 또 뭐 만주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중국 혼성된 거기에 일부로 들어가서 김일성 같은 사람이 싸웠지 그게 무슨 한국 독립을 위해서만 싸운 게 아니라 항일을 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니까 연합국 측에서 연합국 측에서 싸웠다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전 세력의 일부고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승전국의 점령을 안 당해요. 그러니까 국제정치의 현실에서는 우리는 그때 패전 세력의 일부였고 나중에 한국을 독립시켜 준다 하는 거는 승전한 경우에 일본 제국을 해체해야 하니까 그거 중에 일부가 또 한국 사람들은 독립을 바란다는 적에 있다. 그렇지만 승전국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현실이었고 그거를 그 분단을 극복할 만한 정치적인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 저기 소련이 점령군으로 소련은 점령군 중에서 제일 나쁜 점령군이었어요. 그냥 엄청나게 약탈 그걸 했고 그나마 있었던 공업시설도 다 뜯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미군도 점령군이었지만 설마 우리나라 거 뜯어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뭐 먹여 살렸어요, 많이. 소련은 또 북한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무기를 많이 대줬는데 그걸 대가를 다 받아갔어요. 그것도 무료로 준 게 아니라 뭘로 받아갔냐 하면 금, 은 이런 귀금속 이런 걸로 그걸로 또 대가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참 그리고 소련군의 그 만행이라는 거는 한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중국의 장군 하나도 그 소련군 병사 둘이 여학생을 길가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말렸어요. 이 사람은 러시아 말도 잘하는 소련하고도 친한 사람인데 그 소련군 병사를 막 야단치니까 총을 빼서 쏴 죽여버렸어요. 그 중국군 장군을. 김일성 얘기에도 나와요. 김일성도 소련군이 나중에 들어가지고 그걸 통치를 할 때에 나중에 9월이나 돼가지고 소련이 보내줬어요. 돌아가서 이제 네가 지도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원산에 상륙해가지고 또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를 타고 오다가 거기서 소련군이 오는 기차하고 충돌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소련군 사람들이 김일성이 타고 간 기관사를 쏴 죽였어요. 잘못했다고. 이 기관사가 막 살려달라고 보는데 김일성은 구경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기록이 있어요. 김일성도 근데 소련군한테 감히 뭐라고 항의를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말만 통일국가를 만들자 하지 통일국가를 만들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정치적인 능력이 없었고 결국은 저게 됐는데 이승만의 공적이라면 그때의 상황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됐다는 거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소련이 그때는 막강한 전승국이고 이 소련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팽창하는 것을 막는 게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서유럽의 독일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었어요. 그게 이제 소련을 견제하는 세력이었는데 둘 다 패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라파도 소련이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을 했고 만약 소련이 꼭 마음을 먹었으면은 한국도 자기 휘하에 둘 수도 있었어요.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었으니까. 일본은 패전해서 아무 힘도 없고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고 또 국내 사정도 공산주의에 유리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면 봉건적인 식민지적인 그런 모순 같은 게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건 공산화가 안 될 수 없는 나라를 공산화를 막은 거는 이승만의 공으로 생각해야 해요. 근데 이승만의 과오도 많아요. 한국전쟁 미리 방비 못한 것도 과오고 방비도 못하면서 북진 통일하겠다고 헛소리 한 것도 그것도 나쁘고 인민군이 침입했을 때 지는데도 괜찮다고 하고 혼자 달아난 것 그것도 나쁘고 아무튼 나쁜 점이 너무 많은데 큰 공이 하나는 공산화를 막은 건 공적으로 생각해요. 만일 그때 소련 영향에 드러났더라면 90년대 말 이때게 보면은 저거 하고는 엄청난 후진국이에요. 지금 동굴아파보다 훨씬 더 아마 지금 같은 발전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공이고 나쁜 건 또 너무 많아요. 아마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내 생각에는 내가 참 잘못해서 이런 참화를 겪게 했다. 그렇지만 아무튼 공산화를 내가 막았는데 이제 할 일이 끝났으니까 나는 권력에서 물러나겠다. 그러고 잘못했다 하고 반성하고 그만뒀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랬어요. 나는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공은 또 공대로 인정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박정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에 관해서도 공은 산업화하기 어려운 나라를 산업화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중화학 공업에 들어갔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이라는 건 자본 투자가 많아야 하고, 큰 자본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아주 높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산업 문화 같은 게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장도 없었어요. 그 경제 전문가라면 그건 미친 짓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했어요. 그걸 제일 먼저 인정한 게 그 산업화의 기반이 없었더라면 민주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쿠데타를 계획한 일이 있어요. 언제 계획을 했냐면 1952년에 했어요. 부산 정치파동 때 이승만 박사가 독재를 하고 이제 민주주의 의회를 억누르고 그러니까 그때게 군 일부가 저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쿠데타를 하려고 할 때 실제 계획을 세운 게 박정희였어요. 그때가 아마 대령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정식 군인도 아니고 군속 같은 거였나. 근데 그때 쿠데타에 필요한 군대가 2개 대대였어요. 2개 대대만 있으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2개 대대만 있으면 저항할 세력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5.16 때만 해도 그렇게 큰 병력 동원이 없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군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산업화 한다면 문제가 달랐어요. 노동조합도 많이 생기고, 대학교도 사방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시민단체도 많이 생기고, 교회도 많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거를 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민주화 세력들이었어요. 모두 학생들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무슨 교회 중에서도 특히 좀 의식화되어 있는 교회, 이런 사람들이 시민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건 뭐냐 하면요. 그런 시민사회에 힘이 없으면 민주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알고 있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됐고 처음 했던 게 그걸 늘 인정을 했어요. 산업화의 공을 인정을 하고, 그 산업화의 공이 없었으면 민주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없었을 거다. 그것도 알고 계셨고, 대통령이 되면서 맨 처음 한 게 박정희 기념관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박정희 기념사업 명예총재가 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할 때 그 총리를 하던 분 신현학? 예. 맞아요. 신현학을 총재를 하고, 박근혜하고 권노갑 둘이 부총재를 해라. 권노갑이 자기 측근이었잖아요. 사무국장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박정희 기념 사업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도 조그맣게 기념관이 있죠. 많이.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산업화의 공이 있죠. 그 양반도 70년대 중반에 자기가 물러났으면 어땠을까. 산업화가 어느 정도 다 됐을 때게,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조국 근대화의 기반은 됐다 하면 잘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못해요. 그거를 못하는 게죠. 참 아주 적절한 질문이고, 그리고 아주 매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생입니다. 네, 서울 근대화에 관해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는 훌륭하죠. 그런데 근대화의 어떤 다른 면은요, 힘이었어요. 파워. 그러니까 아까 프란시스 베이컨 인용을 했지만, 프란시스 베이컨은 지식이라는 건 힘이라고 그랬어요. knowledge is power. 그러고 이 파워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리고 근대 국가라는 군대 국가도 일종의 근대 국가가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기보다 힘이었어요. 힘. 나라가
강해야 하고 또 군대가 강하고 경제가 넉넉해야 하고 경제가 넉넉하다는 거는 국민이 잘 사는 것보다 국가의 힘, 군사력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그게 균형이 됐더라면은 괜찮았죠. 균형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나쁘게 된 게 차라리 나쁘게 된 게 아까 얘기를 들었지만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그 이전에도 구라파 나라들은 서로 엄청나게 싸웠어요. 조금씩.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국제적인 연관 같은 게 많아지니까 세계 대전으로 변졌죠.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합리성의 역설 같은 거예요. 합리적인 그 이성을 도구적인 이성만 생각한 거 아닌가. 그쪽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그 넓은 의미에 그러니까 만하임 같은 사람이 이성을 두 가지로 나눈 게 있어요. 하나는 도구적인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총균 쇠같이 좋은 더 빨리 설상을 할 수 있는 총을 만드는 거라든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원자력을 만든다든지 혹은 원자력 힘을 이용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어서 뭐 전기를 활용을 한다든지 동력을 얻든지 이건 도구적인 이성이 있고요. 그러지 않고요. 사색적인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성은 뭐냐 하면 어떻게 예를 쉬운 예가 다른 사람들하고 공동의 이해 같은 거를 추구할 수 있나?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나? 함께 더 좋은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합리적인 생활 방식을 개발할 수 있나? 민주정치 같은 거죠. 민주정치 같은 거는 옛날 같으면은 권력이라는 거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하고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 경쟁자를 죽여버리든지 다 없애버리든지 하는 이런 건데 그러지 않고 이성적으로 하자, 합리적으로 하자. 그건 뭐냐 하면 나도 권력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도 추구하고 다른 사람도 권력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자기네 이해관계를 추구할 권리가 있고 나도 내 이해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은 다수결에 쫓는다든지 법에 따라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이성이 있거든요. 합리성의 이성이라는 차원에. 근데 부국 강병이라는 거는 도구적인 이성에 너무 그쪽으로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전에 한번 강연을 하면서 근대 국가라는 건 최대 살인자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다. 그러고 위대한 국가를 건설해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얼마나 희생을 하나. 이게 2차 대전 때 보면은 일본 같은 나라를 보면은 산업화가 된 나라지만은 엄청나게 군비에다가 돈을 쏟아붓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국민을 쫄라맨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태평양전 때 일본이 운영했던 항공모함만 해서도 13척, 14척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중국이 엄청난 부자인데도 항공모함이 겨우 2대인가 그러는데 그 조그만 나라가 항공모함 13척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국민을 쥐어짰겠어요. 넉넉한 생활 같은 거 전혀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그다음에 돈만 국가한테 바치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 다 바치고 별별 그럴듯한 얘기를 해가지고 생명도 다 바치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구적인 이성 쪽에 근대가 너무 치우친 게 아닌가. 치우친 거다. 그게 바로 부국 강병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 권력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는 허위 의식을 줘요. 강대국의 국민이니까 자랑스럽다. 아무도 우리를 깔볼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세계에서 강대국이고 어디 가든지 제대로 대접받고. 일본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국민들한테. 니네들이 한국에 가거나 중국에 가거나 멸시 안 받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는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해라. 그 충성의 대상이 쫄라매서
자기네들 가진 거를 다 뺏어가 세금으로 뺏어가고 생명까지도 나중에 국가에다 다 바치라고 하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근데 좋은 면 같은 거를 우리가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또 나쁜 면 같은 건 근데 저거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비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홀로코스트 같은 것도 근대화의 일부예요. 보면 그냥 폭력이라는 게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에요. 산업화된 폭력 같잖아요. 유태인이 밉다. 그러면 가서 때려준다든지 뭐 칼로 찌른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조직적으로 저걸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조직화해가지고 수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가스실에다가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가스를 틀어서 한꺼번에 죽이고 시체를 처리하는 산업화된 산업화된 살인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난징 학살 보면 좀 달라요. 그는 진짜 신체적인 저거예요. 그러니까 막스 웨버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근대 일부가 소외로 봐요. 그러니까 칼 막스는 노동자들이 노동 수단에서 소외가 된다. 그러니까 웨버는 그게 뭐 큰일 근대에 그게 근대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군인은 폭력에서 소외돼요.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게 옛날에는 칼로 뭐 치고 직접적인 육체적으로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총을 쏜다든지 사실은 방아쇠를 자기는 하나 당기는 것 뿐이죠. 요즘은 아주 심하잖아요. 방 안에 앉아서 컴퓨터를 두들기든지 해가지고 멀리 수만리 떨어진 곳에서 폭격을 해서 살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폭력에서 소외돼요. 또 권력자는 권력에서 소외돼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무슨 잘못을 하면 직접 잡아다가 저는 목을 쳐라 한다든지 때리든지 그렇지만 요즘은 안 그러고 권력자들은 자기 서류에다 사인을 하잖아요. 서류 안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그러는 게 소외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한 일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근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를 발견하는 과정이 그런 생각들을 좀 깊이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단초를 삼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요즘 중요한 화두이고 제가 제일 지금 MZ 세대에 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정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훌륭합니까? 사람이 왜 훌륭하냐 하면은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프로타고라스 같은 사람 보면은 정치의 시작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야수를 만났을 때에 틀림없이 잡혀 먹어요. 야수한테 못 당해요. 도저히 사람이 자기 힘만 가지고는. 그런데 사람은 여기에 어떻게 대처했냐면 정치로 대처했어요. 정치라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힘이 있는 코끼리건 이것도 다 동물로서 걔가 딱 가두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원초적인 생각이지만 사람의 훌륭한 점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근데 지금 20, 30대를 보면은 다 개인 플레이예요. 아주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요즘은 강의 노트들을 서로 안 빌려준대요. 자기 혼자 그러면은 경쟁자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보다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 않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강의 노트를 공유한다든지
그다음에 물론 교육 방법도 달라져야 해요. 교육의 방법도 그 강의 노트를 그대로 답을 쓰는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20, 30년 동안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해요. 왜 그러냐면 선생이 교수가 가리킨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훌륭한 학생은 아니에요.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비판이 문제로 나와야 해요. 교수님 강의 중에 이런 게 문제가 있다 하고 잡아내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교수라도 문제가 없는 강의를만 하고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그건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그러면은 강의 노트 같은 걸 공유하고 같이 집단지성이라고 할까? 공통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분배 같은 게 불공정하게 돼 있다든지 정치 과정이 나쁘다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공동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은요, 학생이 그 정치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한 전통이 있어요. 광주 학생 사건 같은 거 있죠. 3.1운동 60만 세 사건, 이것도 모두 학생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또 광주 학생 사건 이전에 전주에서도 학생운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해방된 이후에도 4.19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운동권이 또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끊긴 것 같아요. 아마 학생들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의 역할이 없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완벽한 민주화가 됐다고 완벽한 사회가 된 것도 아니고 민주화가 잘 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일에 혼자서 시험 준비해가지고 자기만 공무원이 되면 이제 해결됐다 하고 생각하지 말고 정치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집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그리고 어저께까지 한 사흘 무슨 저걸 했어요. 장학생 선발하는 걸 했는데 다 보면은 저걸 해요. 법률대학원, 로스쿨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변호사나 검사가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주로 많고 공무원이 된 게 참 많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돼가지고는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 과연 그렇게 될까? 그래서 그러려면은 정당에 들어가라고 나는 많이 권해봤어요. 정당에 들어가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정치를 제대로 해가지고 국민한테 봉사할 생각을 해봐라 그러고 나는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발견 나종일 대사님 모시고 한 저자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